교육 관련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펫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도메인이 이제 좀 확확 바뀌지만 교육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요즘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서 데이터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먼저 에듀테크,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에듀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실제 에듀테크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기술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테크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들 공감하는 얘기들이겠죠. 이제 최근에 보면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에듀테크 회사는 이제 국제적인 펀드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쪽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현재 기간으로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6%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무적인 점은 저희가 25년의 전망을 봤을 때는 저렇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육 예산의 실제로는 5%의 예산밖에 소모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 에듀테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제 많이 준비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올해 보면 IST라는 이제 교육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조연설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의미 깊은 쪽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에듀테크, 즉 교육에서 이제 기술은 don't에서 do로 바뀌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교육에 있을 때 디지털 기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디지털 기기는 쓰시면 안 돼요. 이 디지털 기기는 교육에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교육에 활용하셔야 되고, 이 서비스는 교육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예 전환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보면 에듀테크라고 해가지고 교육에서 디지털 분야는 이제 비상 상황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 오프라인 교육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이제 대안의 개념으로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MZ 세대와 마찬가지로 약간 디지털 네이티브한,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을 기본으로 가정한 교육,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런 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하고 굉장히 관점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인류가 진화하면서 교육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우고 있는 내용보다 이 다음 세대, 저희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할 양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양이 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목할 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집합 교육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집합 교육의 일종인데, 최근에 이제 세대들은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할 때 A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B라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요구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교육하고 현재의 교육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쪽에 이제 예전 명칭이죠. 초등학교 예전 명칭인 국민학교를 보시면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3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그리고 이제 교실마다 약간의 디지털 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칠판도 약간 스마트한 칠판이 생기고 좀 나아갔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걸 보면
선생님하고 가까운 학생과 선생님하고 먼 학생 이렇게 구도가 잡혀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록 이제 바뀌진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흔히들 상상하는 교육의 미래는 조현재의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디지털 환경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전체가 한 명의 선생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룹이 되어 있고 그 그룹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적절하게 개인화된 교육 이런 환경으로 이제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느리지만 계속 개선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에 의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실 이제 2020년 지나면서 큰 변수가 하나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에듀테크 쪽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교육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수적인 방향을 취합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고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사실 팬데믹 환경에서는 이제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모두 다 셧다운이 되고 온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술에 의한 교육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거죠. 아예 저런 디지털 기기를 접할 수 없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결국 에듀테크라는 것은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 우측이 되겠군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그 교육 컨텐츠를 이제 학생에게 전달을 하고 그 학생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한 결과 가지고 적당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구조가 이제 교육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저것들의 효율성을 올려주고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좀 더 맞춤형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에듀테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메타버스가 굉장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에서 이제 국내 교육 시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개인화된 교육. 그러니까 학생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춤형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것들의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교육을 이제 우리가 IT하고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분류를 하면 이제 대충 저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면 에듀테크가 적용되기 전을 이제 넌 IT 시대 이쪽으로 보면 이제 전통적인 교육의 방향이겠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IT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아래쪽에 있는 LMS 같은 시스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로 치면 구글 클래스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교육에서 학습을 할 때 나오던 커리큘럼들이 이제 약간씩 디지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것이 이제 제한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OTT로 해서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나아간 디지털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이제 인쇄물로 존재하는 아날로그가 패드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이냐 이런 범위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후자 쪽에 가까운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AI가 나오면서 에듀테크도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위쪽에 예를 들고 있는 뭐 리딩 매트릭이나 아니면 IRT, DKT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교육은 저런 IT 관련된 기술을 이제 받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 AI 기술, 딥러닝 기술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교육 모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화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발전하게 됩니다. 본 시간에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례들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 즉 리딩하고 아이템 리스폰스 티어리 그리고 날리지 트레이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저런 전통적인 교육 모델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IT 기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진화하고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학교에서 접했던 그런 교육 기술들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한 예인데요. 어떤 학생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A와 B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 5문제를 풀었고 저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맞는 문제, X가 틀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A하고 B는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성적을 매기던 기준으로 보면 5점 만점에서 3점을 각각 기록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우리 항상 학교에서 맞던 평가입니다. 둘은 3점을 맞았고 같은 성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실제 문제가 평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같지가 않아요. 저기 보면 이제 난이도라는 하나를 더 우리가 속성을 보면 사실 선생님께서 내준 문제는 이제 5개가 저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쉽고 그리고 4번, 5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두 학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죠. A라는 학생은 보면 쉬운 문제와 보통 문제를 맞추고 어려운 문제 2개를 틀렸습니다. 그리고 B라는 학생을 봤더니 특이하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맞췄는데 의외로 또 쉬운 문제를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줄 때 선생님이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B라는 학생이 왠지 좀 더 똑똑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는데 얘가 1번은 조금 덜렁대다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B가 좀 더 예뻐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좀 더 훌륭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다른 선생님은 또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것으로 보아서 4번이 맞았는데 4번은 왠지 찍어서 맞은 것 같아. 결국은 이 학생은 왠지 B보다는 A가 더 똑똑해 보여.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지만 이제 우리가 저기에서 난이도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두 선생님의 평가 중에 무엇이 옳으냐도 이제 봐야지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IRT라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IT가 생겨서 생긴 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제 교육 쪽에서 심리학하고 관련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주는 심리학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복잡한 수식이 하나 있는데 저 수식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변수가 3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3PL 모델이라고 부르는 IRT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 놓습니다. 문제를 갖다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저 식을 대입을 하면 저게 모르는 변수 세타, B, C라는 값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수많은 문제와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제 정오독 데이터를 넣고 실제 저 식을 그리게 되면 저기 가운데 이제 차트로 나와 있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저 식이 말하는 바는 보통 이제 ICC라고 해서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IRT라는 것은 학생들의 전체 문제에 대한 이제 이력을 넣으면 저 ICC라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데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보통은 S자형 그래프를 그리고요. S자형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중심점에 있는 곡선에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 기울기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변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급하게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변별도가 높은 문제야. 아니면 기울기가 1보다 작게 되면 이 문제는 변별도가 낮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X축이 학생의 능력인데 학생의 능력이 무한대로 0으로 갈 경우 하나도 모르는 경우죠. 하나도 모르는 경우에 저 그래프, 즉 Y절편의 값은 아까 얘기했던 추측도입니다. 즉 학생이 하나도 몰랐는데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인 거죠.
저런 추측도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제 난이도를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X축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생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 확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아까 같은 이제 선생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으면 아까 1, 2, 3, 4, 5에 대한 이제 저 S자형과 비슷한 그래프가 다 그려집니다. 다 그려지고 그리고 2, 3, 4가 아까 동일하게 이제 2번, 3번을 맞춘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가 변별도가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 이런 것도 선생님이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능력을 넣었을 때 틀렸는데 얘는 굉장히 맞출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되면 얘가 좀 실수를 했나 보다 덜렁대고 라는 거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4번의 경우는 이 학생의 능력 X축의 값을 넣었을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러면 이제 게싱을 했다라는 쪽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푼 거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제일 큰 관건은 저 데이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그래프의 정확도입니다. 실제 이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알려진 많은 실험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널리 알려진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결과는 좋다고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 논문들에 보시면 저기 밑에 있는 가로줄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문제가 있고 20문제를 총 150회 실험을 했을 경우 저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라든지 추측도라든지 변별력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이제 하단에 있는 테이블 값이 그 기준 가이드라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면 이제 논문의 수많은 논문에서 약간 데이터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테스트 문항수의 10배 되는 학생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특성 거기에 따라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저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 이 IRT를 가지고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이제 학생의 피드백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주는 것들은 예상 성적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20문제를 내줬을 때 이 학생이 이제 1번 문제를 맞힐 확률, 2번 문제를 맞힐 확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얘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을 친 후에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1번은 맞췄는데 정말 잘 알고 맞춘 것 같다. 아니면 2번은 틀렸는데 얘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한 것 같다. 아까처럼. 아니면 이 학생은 이제 맞췄는데 이건 좀 찍은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학생 능력도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가 반복되다 보면 값이 나오는데 그 학생 능력의 값을 보면 이제 A 학생이 평소 이 과목을 잘하는지 B가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보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웅진 싱크비 스마트홀이나 이제 초등 서비스에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 하나하나가 디지털 패드로 이제 문제를 풀 경우 이제 저런 정확도에 따른 평가를 실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기술은 이제 지식 추적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인기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제 많이 만나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아까 이제 저기 예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저 문제가 있을 경우 나의 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저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얼마이냐를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앞에 하고 질문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또 후자의 예를 하나 봅시다. 이 후자 보면 이제 밑에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나 치고 왔어요. 시험을 치고 와가지고 시험을 치고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영어 공부를 하고 났는데 내가 토익을
몇 점을 맞았어. 100점을 맞았는데 다음에 200점을 맞으려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관사를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명사를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형용사를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지금 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 관련된 카테고리의 문제를 맞힐 확률, 이걸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확률을 쭉 나래를 세울 수 있겠죠. 보면 관사를 맞출 확률이 0.7%, 명사를 맞출 확률이 0.3%, 그리고 형용사를 맞출 확률이 0.9%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학생은 명사를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공통된 특성, 아까 같은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이제 공통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이렇게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자체는 아예 개인화를 이제 전제로 하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현재 지식 상태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어떤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점이다 하고 그 10점이라고 했을 때 그 지식 상태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11점, 12점 이렇게 오르겠죠. 그것들을 이제 계속 딥러닝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하나를 풀 때마다 맞힐 확률, 틀릴 확률을 가지고 맞게 되면 얘가 지식 수준이 약간 올랐다. 틀리게 되면 이제 안 오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얘의 지식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쭉 추적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 기술의 가장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지식 추적이라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접근 방법은 이제 쭉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 두 개보다는 끝에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에서 어떤 상태값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왔을 때 현재 상태가 변한다. 요것들은 지식 추적의 가장 기본적인 키 아이디어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딥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흔히 만나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RNN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추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딥러닝 연구가 봤을 때 얘는 RNN을 했을 때 그대로 잘 맞아서 동작할 것 같다라고 해서 2015년 어떤 이제 한 과학자가 RNN과 LSTM을 가지고 지식 추적을 모델링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기존에 있는 IRT를 가지고 어떤 학생의 능력을 추정하는 것보다 성능이 2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해서 이제 크게 화두가 된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위쪽이 샘플 데이터입니다. 위쪽이 샘플 데이터하고 위에 샘플 데이터에서 보면 이제 지식 추적에서 데이터의 역할을 보면 저기 테이블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 빼고 첫 번째 인터랙션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샘플링, 그러니까 히스토리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히스토리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결과가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1등을 한 것이 이제 IRT 관련된 것들 리그레션 쪽이 1등을 합니다. 이 1등을 한 이유는 추적을 이제 다들 추정하시겠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작은 경우, 저기 보면 첫 번째 칼럼 알지브라 1이라고 이제 알지브라라고 되어 있는 저렇게 샘플 데이터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딥러닝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기 이제 끝에서 세 번째 스퀴럴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보면 인터랙션이 600만 건 정도 되는데 600만 건은 이제 DKT라는 이제 기술이 학생의 이제 성적을 잘 모델링하는 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옆에 이제 가장 우측에 있는 저 색상이 들어간 그래프 보시면 저게 스퀴럴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랙션이 들어갔을 때 데이터의 파워를 보여주는데 처음에 보면 중간에 100만 인터랙션, 그러니까 인풋이 100만 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리그레션 모델하고 마코프 모델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0만이 넘어서서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할 경우는 딥러닝이 이제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 추적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한 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이제 루이드의 산타토익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산타토익을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가 서비스화되어 있습니다. 저 서비스에 들어가면 1번 문제가 이제 영어 하나를 맞추게 되죠. 그렇게 딱 맞추면 맞추냐 틀리냐에 따라서 얘의 지식 상태가 이제 모델링이 되고, 그러면 몇 퍼센트 확률로 얘는 다음 토익에서 몇 점을 맞을 것 같아 라고 딱 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다음 문제를 풀면 이제 하나가 또 업데이트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의 지식 상태가 이제 점점 한 10문항 이내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실제 꽤 신뢰도가 높은 값으로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다음 토익에서 몇 점을 맞을 것 같다,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어떤 문제를 맞췄을 때 다음 년 토익 점수가 가장 높이 올라가느냐, 그거를 보고 이제 저 서비스는 당신은 이제 투부정사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라는 것에 서비스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식 추적의 기술을 그대로 딱 잘 정의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해당 서비스가 되겠고, 저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교육 쪽에서 보고 있는 개인화 기술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도서 큐레이션입니다. 이제 도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학습의 경우는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떤 책을 많이 봐야지 되느냐, 그런 이슈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북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략히 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유튜브나 OTT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화된 기술, 이제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이라고 불리는 이제 개인화 기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북스에서 이제 주고 있는 개인화된, 내가 어떤 책을 관심을 가지면 다음에 볼 책을 제안하는 것들은 이제 조기에 주로 4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거하고 똑같고요. 저것들은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내가 본 거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계속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천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별다른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도서 개인화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OTT들이 하는 방식, 개인화된 이력을 가지고 다음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저 두 가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도서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렉사일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렉사일 지수는 다른 건 아니고, 책이 있으면 책에 대한 난이도를 이렇게 매겨놓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있으면 얘는 책이 난이도 점수 몇 점이야 라는 것을 이제 렉사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매겨놓은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게 문해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책을 이제 줘야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OTT하고 차이점이고요. 그 차이점을 이제 반영시켜 놓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저 렉사일 지수도 한계는 있습니다. 렉사일 지수가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단어에 대한 난이도, 문장에 대한 난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 우리 회사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 기준. 근데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화책. 우리가 동화책이 왜 쉬우냐, 만화책이 왜 쉬우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단어의 난이도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림의 존재 유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서의 난이도에서는 렉사일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적인 어휘적인 문제 외에도 실제 도서는 그림이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 폰트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딥러닝으로 인해서 아까 많이 보셨던 이미지 관련된 딥러닝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렉사일 지수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는 지수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서 큐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OTT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심사에 따른 추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필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도서에 아무리 주제가 관심이 있어도 읽어서 문해력이 소화가 안 되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도서 개인화 쪽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런 리딩 매트릭이라고 불리는 지수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전체적인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도서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 북스라든지 아마존에서는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적용되어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대상의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쪽에서 데이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듀테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좀 난잡합니다.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에 굉장히 종속적인 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운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교육 쪽은 서비스의 규모가 학생이라는 되게 제한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표준화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고 그런 교육 회사들이 이제 각자 모은 데이터들을 좀 더 아까 보다시피 데이터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표준화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유통하기도 쉽게 하고 그리고 교육 전체에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좀 더 표준화하자 이런 쪽의 움직임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LMS라고 불리던 시스템들은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가지고 오면 이제 실제 이런 플랫폼들로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플랫폼은 비록 교육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플랫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IT 회사들이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플랫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처리도 하고 그리고 교육 모델들이 많이 붙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API화가 되고 그게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에듀테크에서 이제 보면 가장 큰 실질적인 개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면 사실 그 교육에서 에듀테크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데 데이터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더 큰 이유는 이제 데이터는 사실은 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오는 데는 이제 소싱이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논문을 봐서 이제 자체 개발도 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는 내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게 적당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은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말이 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데이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쌓음과 동시에 아까 같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기술과 데이터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개선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잘 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듀테크는 거기에 따라서 점차 따라오게 되고 IT에서 검증된 효과도 따라 나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